새벽 무렵 아직 동트기 전 흐릿한 어스름이 한양 한복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윤설아는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렸습니다. 한때 3대를 이어온 양반가의 규수였던 설아였으나 이제는 몰락한 집안의 마지막 혈육이 된 처지였지요. 아가씨, 마지막 짐을 챙기셨사옵니까? 늙은 노비 가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보따리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하나와 아버지가 남긴 서책 몇 권뿐이었습니다. 가뿐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설아의 목소리에는 애잔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가뿐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께서 어찌 이런 고생을. 하지만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미 집안의 재산은 빚에 막혀 하나둘 팔려나갔고 마지막 남은 기와집마저 체주들에게 넘어갈 판이었으니 더는 버틸 도리가 없었지요. 설아는 깊은 숨을 내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대문 너머로 해가 막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가마가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매쟁이 기말매가 급히 들어서며 설아를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가씨, 이도원 댁에서 가마가 와 있사옵니다. 시각이 늦어지면 흉안히 서둘러야 하옵니다. 설아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한때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사랑채도 여인들이 술을 놓던 안채도 이제는 썰렁하고 적막했지요. 설아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조상님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한편 이도원의 집안에서는 새 며느리를 맞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안주인 박씨는 하인들을 재촉하며 이리저리 살폈습니다. 아직도 대청마루 청소가 끝나지 않았느냐? 양반댁 규수를 맞아들이는데 이렇게 허술히 할 수 있겠느냐? 예, 안주인마님, 곧 마치겠사옵니다. 하인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박씨는 속으로 흐뭇해했습니다. 비록 몰락한 양반가라 하나 3대를 이어온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의 며느리를 맞이한다는 것은 큰 일이었으니 중인 출신 상인 집안인 자신들에게는 집안격을 높이는 기회였지요. 도원아, 내가 맞아들릴 부인은 비록 살림이 기울었으나 뼈대만큼은 확실한 양반 규수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체면을 한층 높여줄 터이니 함부로 굴지 말거라. 박씨의 말에 이도헌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장사를 크게 벌이려면 양반들과의 연줄이 필요했고 이번 혼인이 그 발판이 될 것이라는 어머니의 계산이 틀린 것도 아니었지요. 도원아, 이번 혼인으로 고을의 여러 양반들이 우리를 달리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욱 큰 장사를 벌일 수 있을 게다. 박씨의 눈빛에는 야심이 번뜩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설아를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세력을 키우는 징검다리로만 여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설아를 태운 가마가 이도원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홀레복 차림의 설아가 가마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박씨는 겉으로는 반가운 얼굴을 하고 나와 설아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너라, 새아기.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어주니 고맙구나. 어머님, 부족한 며느리이오나 잘 부탁드리겠사옵니다. 설아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박씨의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번뜩였습니다. 설아도 이를 눈치챘으나 이미 돌이킬 길은 없었습니다. 혼례가 치러지는 동안 설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인연이 아닌 서로의 필요에 따른 혼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지요. 도원 역시 설아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애정이 아니라 의무감이 더 짙게 서려 있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설아는 새로 배정된 안채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고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어머니의 비녀를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윤설아가 아닌 이씨 집안의 며느리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닌 이 집안이 더 큰 욕망을 품기 위한 징검다리로 쓰이게 될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혼인을 치른 지 한 달이 지나자 안주인 박 씨의 속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 씨는 설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새아기, 이제 집안 사정을 알만도 하니 말해두마. 앞으로 바깥 어른들과 어울릴 일이 많을 터인데 내가 양반가 출신이라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고우니 우리 집안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야. 설아는 시어머니의 속뜻을 알아차렸지만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박 씨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벌써부터 설아를 앞세워 어떤 양반들과 연주를 맺을지 마음속으로 헤아리고 있었지요. 며칠 후 박 씨는 설아에게 곱게 차려입힌 비단 저고리와 치마를 내주고 동네의 김 판서댁 잔치에 데려갔습니다. 잔치자리에서 부인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사이 박 씨는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희 며느리는 윤참판댁 따님이옵니다. 비록 집안은 기울었으나 3대를 이어온 양반가이지요. 순식간에 시선이 설아에게 쏠렸습니다. 설아는 품위 있게 인사를 올렸고 부인들은 그녀의 단정한 자태에 감탄했습니다. 박 씨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집안격이 한층 높아질 것이 분명했지요. 그날 밤 박 씨는 도원을 불러 앉혔습니다. 도원아, 오늘 김판서 부인께서 우리 며느리를 보시고 크게 칭찬하시더구나. 이제는 본격적으로 양반들과 거래를 터야겠다. 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인 출신으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양반가의 물품을 맡아 공급할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큰 이익이 될 터였으니까요. 이후로 박 씨는 설아를 데리고 여러 양반댁을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설아의 고운 언행과 깊은 교양은 어디서나 칭찬을 받았고 박 씨는 그때마다 며느리를 내세워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안에서는 달랐습니다. 새아기, 오늘 박 영감댁에서 비단을 대량으로 주문하셨다. 내가 직접 가서 인사를 드리고 오너라. 양반가 규수가 직접 나서야 더욱 믿음을 주는 법이지. 설아는 날마다 여러 집을 돌며 남편의 장사를 도와야 했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수고까지 짊어졌으나 설아는 묵묵히 그 일을 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쳐 돌아온 설아를 향해 박 씨가 냉랭하게 말했습니다. 새아기, 내가 비록 양반가 출신이라 하나 이제는 우리 집안의 며느리다. 집안을 일으키는 것이 내 몫이니라. 설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어머님. 박 씨의 욕심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는 설아를 통해 알게 된 양반들과 사돈을 맺을 궁리까지 하며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하루는 이웃 최 참봉댁 부인과 담소를 나누다가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최 부인, 저희 며느리 덕에 이제는 양반댁들과도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었지요. 혹여 좋은 혼처가 있거든 제 아들과도 인연을 맺어주시면 좋겠사옵니다. 최 부인은 그 말에 빙긋 웃으며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중인 집안에서 감히 양반가와 사돈을 맺겠다는 욕심이 가소로웠던 까닭이지요. 그 무렵 설아는 날마다 바깥일에 시달리면서도 집안에서는 시어머니와 하인들 눈치를 보며 지내야 했습니다. 안살림은 물론 빨래며 부엌일까지 홀로 도맡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도원이 설아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설아, 수고가 많구나. 별 말씀을요 서방님.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도원은 설아의 손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이렇게 되니 조금만 더 참고 견뎌주거라. 머자나 나아질 게다. 설아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이 집안의 야심을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요. 그날 밤 창밖에는 매서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설아는 홀로 앉아 어머니의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반가 규수로 자라온 자신이 이제는 남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이 애달팠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깊은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더 깊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봄이 깊어갈 무렵
안주인 박 씨에게 더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고을의 홍현감에게는 연희라는 외동딸이 있었지요. 21살의 연희는 고운 얼굴에 당찬 기품을 지녔고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라 당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박 씨는 홍현감댁 잔치에서 연희를 보자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현감의 딸과 혼인 인연을 맺는다면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얻을 수 있을 터였습니다. 도원아, 내가 홍현감댁 따님을 한번 뵈었으면 좋겠다. 박 씨의 말에 도원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제게는 이미 부인이 있지 않사옵니까? 그깟 것쯤이야 어찌하지 못하겠느냐. 설아는 이미 제 할 바를 다했다. 이제는 더 큰 그릇을 얻어야 할 때다. 박 씨의 냉정한 말에 도원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으나 설아를 떠올리자 마음이 무거워졌지요. 며칠 후 박 씨는 중매쟁이를 시켜 홍현감 댁에 혼담을 넣었습니다. 홍현감은 처음에는 도원이 이미 장가를 든 사정에 난색을 보였으나 박 씨의 끈질긴 청과 두둑한 예물에 결국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더구나 도원의 장사수완이 고을에 소문나 있던 터라 사위로 나쁘지 않다 여겼던 것입니다. 한편 설아는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차가워졌고 하인들도 예전만큼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남편 도원이 자신을 피하는 듯한 기색이 뚜렷했지요. 어느 날 밤 설아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혹 제가 잘못한 일이 있사옵니까? 도원은 설아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그러나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다, 설아. 그런 일은 없으니 괴념치 마라. 하지만 설아는 남편의 어색한 태도에서 이미 불길한 예감을 품었습니다. 마침내 홍현감 댁에서 혼인을 허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박 씨는 기뻐하며 도원을 불러 말했습니다. 도원아, 이제 설아와는 인연을 끊어야 한다. 홍현감 댁 따님과 혼례를 올리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라. 도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설아가 지금껏 집안을 위해 얼마나 애써왔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머님, 설아에게는 어찌 말씀드리오리까? 그건 내가 알아서 하거라. 하루빨리 정리하는 것이 옳다. 박 씨의 차가운 말에 도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은 설아를 불러 앉혔습니다. 얼굴빛은 굳어 있었고 설아는 그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했습니다. 설아, 내가 할 말이 있느니라. 예, 서방님, 말씀을 하옵소서. 우리 이제는 갈라서야 할 것 같다. 어머님께서 홍현감 댁 따님과 혼인을 정하셨다. 설아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예감했던 일이었으나 막상 듣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옵니까? 도원은 설아의 얼굴을 차마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설아. 참으로 미안하다.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더는 할 말이 없었지요. 그날 오후 박 씨는 설아를 불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설아,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 애써주었으나 이제는 갈 길을 가야 할 때다. 내일 아침 짐을 챙겨 나가거라. 설아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신세를 많이 입었습니다. 박 씨는 설아의 담담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울며 애원할 줄 알았는데 설아는 의외로 차분했지요. 그날 밤 설아는 홀로 짐을 꾸렸습니다. 챙길 것은 혼인 때 가져온 작은 보따리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아버지가 남긴 서책 몇 권, 그리고 몇 벌의 옷가지가 전부였습니다. 이른 새벽 설아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누구 하나 배웅하지 않았고 도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인 하나가 문간까지 따라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을 뿐입니다. 새아기, 부디 몸 건강하시옵소서. 설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대문을 나선 설아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정은 이미 사라졌고 기댈 곳이라고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설아는 보따리를 품에 안은 채 막막한 길 위에 섰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몰려와 있었고 곧
비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설아는 하늘을 우러러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참으로 혼자가 된 것이지요. 바람이 불어와 설아의 치맛자락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고쳐들고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는 없었으나 그래도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설아는 길가의 작은 주막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주막 주인은 초라한 행색의 설아를 흘겨보았으나 설아가 정중한 말씨로 하룻밤 신세를 청하자 마지못해 구석진 방 하나를 내어주었지요. 새벽이 밝자 설아는 얼마 남지 않은 돈을 헤아리며 깊은 걱정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라면 며칠도 버티지 못할 형편이었습니다. 설아는 보따리를 둘러매고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채로 발길을 옮기던 설아는 문득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금강산에 갔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곳 청운사에는 아버지와 인연이 깊었던 해운 스님이 계셨지요. 10여 년 세월이 흘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설아는 그 길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사흘을 걸어 마침내 청운사에 닿았을 때 설아는 지쳐 절 입구에 주저앉았습니다. 산속의 고요한 절집은 속세의 번잡스러움과는 달리 맑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고 있었지요. 그때 한 노승이 설아를 발견하고 다가왔습니다.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보살님, 어찌 이런 산골까지 오셨습니까? 설아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지요. 혹시 해운 스님이시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저는 윤참판댁 딸 설아입니다. 예전에 아버님과 함께 이곳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해운 스님의 눈빛이 환해졌습니다. 아, 그때 그 총명하던 아이라니 윤 영감님의 따님이셨구나. 그런데 어찌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지요. 설아는 눈물을 꾹 참으며 지금까지의 사연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집안의 몰락, 어쩔 수 없었던 혼인, 그리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신세까지 낱낱이 고했습니다. 해운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설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설아보살 참으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선 몸부터 추스르고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지요. 스님은 설아를 절 안으로 안내하고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며칠은 머물며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지요. 며칠이 지나 설아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자 해운 스님은 그녀를 불러 앉혔습니다. 설아보살, 세상사는 다 그런 것이지요. 사람마다 욕심을 품고 살아가지만 하늘은 모든 것을 지켜보십니다. 스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들을 위해 온 힘을 다했는데도 그 마음 충분히 알겠노라. 하지만 보살,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서는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지요. 지금은 어둠 속에 있는 듯해도 머지않아 빛이 찾아올 것입니다. 해운 스님의 말씀에 설아에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원망을 내려놓고 올곧게 사는 것이지요. 하늘이 보살께 내린 시련에는 반드시 그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설아는 법당에서 촛불을 켜고 오랫동안 부처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이 응어리진 원망과 분노를 하나씩 내려놓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 다짐했지요. 며칠 더 지난 후 설아는 해운 스님께 작별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그동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제 저도 제 길을 찾아 나서야겠습니다. 설아보살, 세상에 나가서도 지금의 마음을 잃지 마시오. 힘들면 언제든 이곳을 찾아오시게. 스님은 작은 보자기에 쌀과 몇 푼의 돈을 싸서 내주었습니다. 많지는 않으나 당분간 도움이 될 것이니 받으시오. 설아는 깊은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산길을 내려오는 설아의 발걸음은 올라올 때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갈 길은 막막했으나 마음만은 한결 가벼워졌지요.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설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는 원망하지 않겠노라. 올곧게 살아가겠노라 다짐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온 설아는 어느 집 문에 붙은 종이를 보았습니다. 바느질할 손을 구한다는 글귀였지요. 설아는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실례하옵니다. 바느질 일을 구한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집주인 노부인이 나와 설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솜씨가 있겠느냐? 예, 어릴 적부터 익혔사옵니다. 정중한 말씨와 품이 있는 몸가짐에 노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설아는 작은 희망을 품고 새로운 삶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다락방에 홀로 앉은 설아는 어머니의 비녀를 손에 쥐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말이지요. 설아가 산사를 떠난 지 2달 뒤 이도헌과 홍연희의 혼례가 성대히 치러졌습니다. 박 씨는 현감의 사위가 된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더 큰 야심을 품게 되었지요. 혼례가 끝난 다음 날 박 씨는 도헌과 연희를 불러 앉혔습니다. 이제 우리 집안도 제대로 된 양반가와 손을 잡았으니 장사를 크게 벌여야 한다. 연희야, 내 아버지께 부탁드려 관청 물품 납품을 맡을 수 있도록 해다오. 연희는 거만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쯤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계시니 금세 성사될 것입니다. 박 씨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큰 장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것이지요. 며칠 후 홍 현감의 주선으로 도헌은 관청의 쌀과 무명을 납품하는 큰 거래를 따냈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끝없는 박 씨는 더 많은 이익을 노렸습니다. 도헌아, 우리가 백성들에게서 곡식을 직접 사들이면 훨씬 헐값에 들릴 수 있다. 중간 상인을 거치지 말고 말이다. 도헌은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 역시 아버지의 권세를 믿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머님. 아버지께서 고을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 누구도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헌 일가는 홍 현감의 힘을 빌려 백성들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추수철이 되자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곡식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였지요. 어느 날 한 농부가 2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나으리, 이 값으로는 겨울을 날 수가 없사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쳐주십시오. 그러나 도헌은 냉정하게 내뱉었습니다. 이것은 현감 어른의 뜻이다. 더는 말하지 마라. 거부하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할 것이다. 농부는 울음을 삼키며 돌아갔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현감의 사위가 하는 일에 감히 누가 맞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헐값에 거둔 곡식을 관청에는 정가로 납품하여 막대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박 씨는 쌓여가는 돈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연희야, 내 덕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번창하는구나. 연희는 교만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옵니다, 어머님. 우리 집안의 권세를 모르는 이가 어디 있겠사옵니까? 그러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 씨는 더 큰 이익을 바라고 장부를 조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헐값에 산 곡식을 값비싼 값으로 구입한 듯 꾸며 관청에 허위 보고를 한 것이지요. 어느 날 밤 박 씨는 도헌을 불러 비밀스레 말했습니다. 도헌아, 장부를 정밀히 작성해야 한다. 괜한 눈에 띄면 곤란하니라. 도헌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만에 하나 들키면 어찌하오리까? 들킬 리 없다. 현감 어른이 우리 사돈이 아니냐. 설사 문제가 생긴다 해도 연희 아버지께서 막아주실 것이다. 박 씨의 단호한 말에 도헌은 마지못해 따랐습니다. 그 사이 고을 백성들의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아졌습니다. 겨울을 앞두고 곡식을 헐값에 빼앗긴 농민들의 처지는 참으로 참담했지요. 한편 연희는 현감의 딸이라는 지위를 내세워 더욱 사치스러운 삶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을 해입고 귀한 장신구를 마구 사들이며 하인들을 함부로 부렸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성에 차지 않는다. 당장 다른 것으로 가져오너라. 연희의 횡포에 하인들이 속으로 혀를 찼으나 감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도헌 또한 아내의 사치에 물들어 점점 방탕해졌습니다. 기생집을 드나들고
도박에 빠져 술에 취한 채 돌아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도원아, 요즘은 지나치게 놀기만 하는 것 아니냐?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묻자 도원은 건방진 기색으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우리도 양반 대열에 들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씨는 아들의 변한 모습을 보고 놀랐으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선 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급 관청에서 납품 장부를 점검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각 고을의 물품 조달 상황을 일일이 살피겠다는 명이 내려온 것이었지요. 박 씨는 불이 나게 도원을 불러들였습니다. 도원아, 장부를 다시 살펴야겠다. 작은 흠결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미 거짓이 너무 많았습니다. 급히 고치려다 보니 오히려 허점이 드러났지요. 연희는 다급히 아버지를 찾아가 애걸했습니다. 아버님,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실 수 있으시지요? 홍 현감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희야, 상급 관청에서 직접 내려오는 일에 아버지라 해도 손을 쓸 수 없단다. 그제야 연희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지금껏 아버지의 권세를 믿고 제멋대로 행하였는데 정작 위태로운 순간에 도움을 받을 수 없다니. 그날 밤 박신의 집안은 초조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젖어 저지른 악행들이 하나둘 떠올라 가슴을 조였지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스스로 뿌린 악의 씨앗이 이제 막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설아는 바느질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며 소박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 신분을 의심했으나 설아의 정직한 인품과 정갈한 솜씨를 보고는 점점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설아가 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집주인 노부인이 근심스러운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설아야, 큰일이 났다. 마을 농부들이 모두 울상이구나. 무슨 일이시옵니까? 현감 사위라는 자가 와서 곡식을 헐값에 강제로 사들여 갔단다. 이렇게 되면 겨울을 어찌 나겠느냐. 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감 사위라면 도원일 것이 분명했지요. 혹 그 사위가 이도헌이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 내가 어찌 아느냐? 설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뿐이옵니다. 노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농부들이 하도 억울해하니 누군가는 관아에 하소연을 해야겠으나 현감 사위의 일이라니 누가 감히 나서겠느냐. 그날 밤 설아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신을 버린 도원에 대한 원망이야 사무치지만 무고한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며칠 후 설아는 청운사를 찾아가 해운 스님을 뵈었습니다. 스님은 반갑게 맞으며 물었습니다. 설아보살, 어찌 다시 이곳을 찾으셨습니까? 설아는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낱낱이 전했습니다. 도원 일가가 현감의 권세를 등에 업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해운 스님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로다. 권세를 빌려 백성들을 괴롭히다니. 스님, 저는 어찌해야 하옵니까? 저들을 생각하면 원망스럽지만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아픕니다. 해운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설아보살, 사사로운 원한과 공의는 엄연히 다른 것이지요. 백성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는 것은 바른 길이 아닙니다. 그 뒤 해운 스님은 몰래 피해를 본 농민들을 찾아가 사정을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들도 입을 닫았으나 스님의 따뜻한 위로에 차츰 마음을 열었습니다. 스님, 억울합니다. 해마다 힘겹게 지은 곡식을 헐값에 빼앗기고 나니 올겨울은 굶어 죽을 판이옵니다. 현감나리의 사위라 하니 감히 거역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당할 수도 없으니 원통합니다. 농부들의 하소연은 끝이 없었지요. 해운 스님은 그들의 증언을 정리해 상급 관청에 올릴 장계를 작성했습니다. 젊은 시절 학문을 익혔던 터라 글이 매끄럽고 설득력이 있었지요. 그 무렵 도 관찰사 휘하의 김포교가 고을을 돌며 민정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강직하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김포교가 이 고을에 도착하자
해운 스님이 찾아가 장계를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 고을에서 벌어진 부정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김포교는 장계를 받아들고 심각한 얼굴로 읽었습니다. 현감의 사위가 백성들의 곡식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이고 허위 장부를 꾸며 관청에 보고했다는 말이 사실이요? 예, 나으리. 피해 농민들의 증언이 여럿 있사옵니다. 김포교는 곧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농민들을 불러 하나씩 증언을 들었습니다. 정녕 현감 사위가 그런 짓을 하였단 말이냐? 예, 나으리. 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값을 내고 거절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 협박하였습니다. 장부는 어떻게 꾸며졌는지 아느냐? 저희가 받은 값보다 훨씬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적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농민들의 증언이 모이자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포교는 도원집에서 장부를 압수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공금 횡령이요. 백성을 협박해 곡식을 강탈한 중죄이기도 하도다. 김포교의 조사 소식이 전해지자 홍 현감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도원을 불러 꾸짖었습니다. 도헌, 정말 그런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도원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듬거렸습니다. 장인어른, 저희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 어머님께서 이 못난 자식아, 내가 사위를 잘못 들였구나. 홍 현감은 자신의 입지마저 위태로워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사위의 죄에 자신까지 연루될 판이었지요. 박 씨는 연희와 함께 김포교를 찾아가 애써 사정을 하소연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잘못하였습니다. 부디 한 번만 눈 감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김포교는 단호했습니다. 법 앞에는 귀천이 없소. 현감의 사위라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이때 설아도 나섰습니다. 나으리, 저는 이도원의 전 부인이옵니다. 그들이 평소 어떤 행실을 보였는지 말씀드리겠사옵니다. 설아의 담담하면서도 진실한 증언은 김포교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미 증거와 증언이 충분했으므로 김포교는 곧 관찰사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마침내 도원 일가의 악행이 세상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스스로 뿌린 악의 씨앗이 독한 열매로 되돌아온 것이지요. 김포교의 장계가 관찰사에게 전달된 지 며칠 후 한양에서 급보가 내려왔습니다. 도 관찰사가 직접 이 사건을 중대하게 여겨 즉시 처리하라는 명이 내린 것이지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홍 현감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위의 부정이 자신에게까지 화를 미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연희야, 이제 우리도 끝장이로구나. 홍 현감이 깊은 한숨을 내쉬자 연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 정말로 다른 방도가 없사옵니까? 이미 상급 관청에서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데 어찌하겠느냐. 아비도 책임을 명키 어렵게 되었구나. 한편 도원의 집에서는 박 씨가 급히 재산을 정리하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김포교가 포졸들을 이끌고 집 앞에 나타난 것이지요. 이도헌과 박 씨를 체포하라. 나으리, 저희가 무엇을 잘못하였다고 이러십니까? 박 씨가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공금 횡령과 백성 수탈의 죄로 체포한다. 모든 재산은 관에서 몰수한다. 포졸들이 들이닥쳐 집 앞물건들을 목록에 적어가며 압수했습니다. 값비싼 가구와 장신구, 비단옷이 하나둘 끌려 나왔습니다. 연희는 그 광경을 보고 기절할 듯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현감의 집안인데. 그러나 포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법 앞에서는 신분이 따로 없었기 때문이지요. 도원과 박 씨는 곧바로 관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화려하던 옷은 죄수의 차림으로 바뀌었고 거만하던 얼굴에는 초라함만이 남았습니다. 김포교는 관찰사의 명을 받아 엄중히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도헌, 내가 백성들의 곡식을 강제로 헐값에 사들인 것이 사실이냐? 그것은 장부를 조작하여 관청을 속인 것도 사실이냐? 도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산처럼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옵니다. 박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만하던 기세는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으로 애걸했습니다. 나으리,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짓 하지 않겠사옵니다. 그러나 김포교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백성이 피해를 입었거늘 어찌 눈 감아줄 수 있겠느냐. 법대로 다스릴 수밖에 없다. 며칠 후 관찰사로부터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원은 유배형을 받고 박 씨는 곤장을 맞은 뒤 방면되었습니다. 모든 재산은 몰수되어 피해를 본 백성들에게 보상금으로 나누어졌지요. 홍현감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사위의 죄에 연루되어 파직은 물론 먼 고을로 좌천되었습니다. 한때 고을을 호령하던 현감이 하루아침에 몰락한 것입니다. 아버님, 이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연희가 울며 매달렸으나 홍현감은 고개를 떨군 채 한마디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탐욕 때문이로다. 소식이 퍼지자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피해를 본 농민들은 두 손을 들고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셨구나. 권세를 믿고 못된 짓을 하더니 결국 벌을 받는구나. 그러나 일부는 도원 일가의 몰락을 보며 안타까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고을의 큰 상인이었는데 허나 욕심이 지나쳤던 게지. 한편 설아는 이 모든 소식을 들으며 착잡한 심정에 젖었습니다. 자신을 버린 자들의 몰락에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백성들이 구제받은 것에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지요. 그때 해운 스님이 설아를 찾아와 말씀했습니다. 설아보살, 이번 일로 많은 백성이 구제를 받았소. 그대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힌 덕이지요. 스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곧 진정한 선행입니다.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 공의를 실현한 것이지요. 며칠 뒤 초라한 차림의 박 씨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한때 거만하던 기세는 자취도 없고 오직 비굴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설아야, 나를 용서해다오. 내가 너를 잘못 대했구나. 설아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시지요. 박 씨는 설아의 담담한 태도에 오히려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너그럽다니. 설아는 더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원한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설아는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해운 스님의 말씀이 가슴에 맴돌았습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정녕 하늘은 모든 것을 굽어보고 계셨습니다. 한때 권세와 부를 자랑하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을 보며 설아는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청운사의 저녁 예불 종소리였습니다. 설아는 그 소리를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참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지요. 도원 일가의 몰락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고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피해를 본 농민들은 관에서 내려준 보상으로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지요. 설아는 여전히 바느질로 소박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사사로운 원한을 넘어 정의를 위해 나선 그녀의 용기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김포교가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설아 부인,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나으리, 어찌 이 누추한 곳까지. 부인께서 이번 일에 큰 공을 세우셨기에 관찰사 어른께서 포상을 내리고자 하십니다. 설아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저는 다만 마땅한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포상은 사양하겠습니다. 김포교는 설아의 겸손한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부인의 그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덕행이로다. 그날 오후 해운 스님이 설아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따스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설아보살, 이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이지요. 예, 스님. 처음에는 원망도 있었으나 이제는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탈이니라. 하늘의 이치가 어김없이 드러났으니 이제 보살께서는 새로운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라오. 해운 스님은 설아를 일컬어 말했습니다. 설아보살은 이 고을의 참된 현인이라. 개인의 원한을 넘어서 공의를 세우신 분이시지요.
설아는 겸손히 답했습니다. 스님께서 지나치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며칠 후 장터에서 설아는 뜻밖의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때 교만하던 연희가 초라한 행색으로 나무를 팔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파직되고 남편이 유배를 떠난 뒤 하루아침에 천한 신세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나물 사시오. 싱싱한 나물. 연희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오만은 사라지고 애처로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은 그녀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게 옛날 현감댁 아가씨라지. 세상 참 더덥구나. 권세 믿고 교만하더니 끝내 적골이 되었네. 설아는 연희를 바라보며 착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연희 역시 설아를 보고는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러나 설아는 조용히 다가가 나물 몇 단을 샀습니다. 고맙습니다. 연희가 작게 중얼거리자 설아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저녁 설아는 그 일을 해운 스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님, 연희를 보니 마음이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미워할 수도 그렇다고 불쌍히 여길 수도 없는 보살,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지요. 연희 또한 세월 속에서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가겠지요. 때로 고난은 가장 큰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그 무렵 유배지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도원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술과 방탕으로 몸을 상한 그가 유배지의 고된 삶을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박 씨는 아들의 부음을 듣고 통곡했습니다. 한때 자랑스럽던 아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생을 마친 것이었습니다. 내가 욕심만 부리지 않았다면 뒤늦은 후회였으나 이미 돌이킬 길은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설아는 한동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을 버린 남편이었으나 죽음 앞에서는 원망보다 안쓰러움이 앞섰던 것이지요. 그의 가을, 고을에 새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새 현감은 설아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크게 감탄했습니다. 이 고을에 그런 의로운 부인이 계시다니 참으로 다행된 일이오. 현감은 설아를 관하로 불러 정중히 맞았습니다. 부인의 의로운 행실이 고을 기강을 바로잡는데 큰 보탬이 되었습니다. 설아는 겸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만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현감은 더욱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부인과 같은 이가 있기에 이 고을이 복된 것이오. 그로부터 설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의로운 부인이라 불리며 존경받았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백성들은 그녀를 찾아와 의논했고 설아는 언제나 따뜻히 맞아주었습니다. 어느 날 해운 스님이 설아에게 말씀했습니다. 설아보살,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으셨습니다. 권세나 재물이 아닌 마음의 평안과 사람들의 존경을 얻으셨으니 말입니다. 스님 말씀이 옳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으나 이제는 제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설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결국 선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듯합니다. 그날 밤 설아는 어머니의 비녀를 손에 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에서 태어나 온갖 시련을 겪었으나 이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은 것이지요.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설아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올곧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이리하여 한 여인의 고난과 시련은 끝이 나고 권선징악의 이치는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악은 스스로 무너지고 선은 마침내 빛을 발하였으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지요.